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전라도 지방은 오랜 흉년으로 인해 기근에 시달리다 간만에 풍년을 맞아 들판은 오곡이 무르익었고 나무에는 붉게 물든 과수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주들과 지방관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황폐해졌죠. 시방 뭐시라 했어? 도조를 2배로 올려달라고. 아니 몇 년간 흉년으로 온 고을 사람들이 아주 쫄쫄 굶다가 이제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 하는데 도조를 2배로 올려주면 우린 대체 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야? 참다 못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김제읍에 사는 이정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낫과 괭이를 들고 일어난 반란은 활과 칼을 든 광군에 의해 손쉽게 진압되었고 반란의 무리로 몰린 사람들이 옥에 갇혀 감옥은 곧 10,000원이었죠. 그런데 반란의 우두머리인 이정훈이 옥에 갇히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관할을 급습해 기물을 부수고 전라감사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심각히 받아들인 임금은 암행어사를 급파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어사는 급히 김제 땅으로 향하였죠. 그리고 김제에 도착한 어사는 동원에 나와 반란을 일으킨 죄수의 명부를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명부를 보던 어사가 뭔가 이상한 사건을 발견하였죠.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남자로 변장한 여자 도적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참 괴이한 일이다. 어사는 남장을 한 여자 도적을 조사한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았죠. 알고 보니 여자 도적은 김제 땅에 사는 양반가의 여식으로 그 아비는 정생원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김제 땅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생원의 여식이 5년 전 집을 나와 얼마 전에 남장을 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사건이니 어사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였죠. 대체 무슨 연유로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 알아야겠구나. 여봐라, 이 여인을 당장 옥에서 끌어내오거라. 어사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그 여인을 데려다 동원들에 꿇어앉혔습니다. 도적은 20살이 될까 말까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끌려 나온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태껏 해온 일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바른대로 말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여자 도둑은 잠시 얼굴을 들어 어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이곳에 살던 정생원의 딸 난이라 하옵니다. 소녀의 집안은 김제 땅에서 대를 이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께서는 무슨 병을 얻으셨는지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소녀만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인 이생원에게 소녀를 부탁하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오느라 말을 잇지 못했고 어사는 더 말할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생원은 소녀를 데려다가 한동안은 잘 보살펴 주었지요. 그러나 제가 점점 나이를 먹자 이생원은 소녀에게 흑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그 요구를 거절하자 저를 점점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은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음을 어서 그치고 계속해봐라. 도둑은 울음을 그치고 차근차근 그간 당해온 일을 말했죠. 여자 도적의 이름은 난이였습니다. 정생원의 딸 난이는 이생원이 계속 추군되자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그럴수록 이생원은 난이를 구박하고 밥도 굶기다 급기야는 매질까지 서슴지 않았죠. 난이는 더는 견딜 수 없기에 이생원의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난이는 떠돌아다니며 동냥질을 해서 겨우겨우 살았죠.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동냥질을 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난이는 남자로 변장해 이생원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것이었죠. 그런데 도둑질을 한 물건은 남의 것이 아니라 정생원이 죽기 전에 딸을 위해 맡긴 폐물 중 일부였습니다. 어사는 난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재차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생원에게 재산을 맡긴 것이 확실한 것이냐? 그건 소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냐? 이생원은 저희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붙였고 이생원의 토지가 김제 땅 전역에 이르니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고 혹여 이생원과 그 마름들에게 밑보여 농사지을 농토마저 잃을까 마을에서는 아무도 소녀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탁하옵건대 소녀의 억울함을 살펴주옵소서.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어사는 이 여자 도둑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오래된 일이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여자 도둑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라북도 김제 땅에 한나그네가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꼴은 갓을 쓰긴 하였지만 거지 중에 산거지 같았죠. 논에는 누런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고 한쪽에서 농부들은 참을 먹고 나서 담배를 물고는 심심풀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죽서 개나 주지. 풍년이 들면 뭐해. 이생원 집에서는 소식이 없나? 왜 없겠나? 이 생원이 이번에도 도조를 2배로 달라고 벌써부터 닭다리라네. 죽은 정생원 생각이 절로 나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러다가 천벌을 받지. 친구 땅을 빼앗아서 마치 제 것처럼 욕심을 부리니 말이야. 그나저나 정생원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큰일일세. 쉬. 조용하게 나. 누가 들으면 그 손바닥만한 땅이나마 부쳐먹는 것도 끝장이 아닌가. 들으라면 들으라지 뭐. 우리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건가? 농부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다 바로 뒤에서 인기척이나 돌아보니 웬 거짓골을 한 나그네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으니 한 술만 주십시오. 농부들은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거짓골인 나그네가 안 돼 보여 밥을 주려 했죠. 차는 없고 먹다 남은 식은 밥이 있는데 괜찮겠소? 고맙습니다요.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 식은 밥 더운 밥 가릴 형편입니까요? 나그네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농부가 주는 밥을 받아 허겁지겁 먹었죠. 거 좀 천천히 드시오. 그러다 체하겠소. 이 고을분 같지는 않은데 어딜 가는 길이시오? 딱히 어디라고 정한 데는 없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갑니다요. 그런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오만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이생원이라는 말에 농부들은 깜짝 놀라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르. 드시던 거 다 드셨으면 그만 가던 길이나 가시오. 우리는 볼 일이 있어 갈랑께. 농부들은 무엇이 겁났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그네는 그 길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이생원의 집으로 갔죠. 이생원의 집으로 향하는 거지 행색을 한 이 나그네는 임금의 명을 받아 김제 땅에 온 암행어사 이종백이었습니다. 여자 도둑을 신문하고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생원이 사는 마을로 온 것이죠. 이생원의 집 앞에 도착한 어사가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문을 열고 나왔죠. 니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안 돼요, 안 돼. 그만 돌아가시오. 단칼에 거절하는 하인의 태도에 암행어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하룻밤 신세를 지러왔기로서니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내 꼴은 이렇지만 분명 어엿한 사대부이거늘 이런 대접이 어디 있단 말이냐? 어서 들어가 주인께 좀 만나자고 이르거라.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다른 집을 찾아보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어서 들어가서 내 주인에게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전라감사의 친척이라 전하게. 안 된다는데 거참 되게 성가시게 그러시오. 하인은 전라감사의 친척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채로 들어갔던 하인이 대문으로 다시 돌아왔죠. 어서 들어오시랍니다. 사랑방으로 안내받은 어사는 주인 이생원과 인사를 나누고 점잖게 마주 앉았습니다. 감사의 친척이라 해 맞은 손님인데 그 꼴이 거짓 꼴이니 이생원의 표정은 잔뜩 실망한 표정이었죠. 내 지금 한양에서 오는 길이라오. 전라감사와 나는 이종사촌이지요. 여기서 이틀이면 가면까지 가겠는데 노자가 떨어져 이 꼬락서니가 되었다오. 아, 그러신가요?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몇 달 전에 저희 집에도 도둑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낯선 사람은 아예 재우지 않기로 했는데 전라감사와 친척이 되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하룻밤 쉬고 가십시오. 고맙소이다. 혹시 이 집에 아드님이 있으신지요? 올해 15 먹은 아들놈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원체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과거를 보다가 아쉽게도 낙방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실력이 좋습니다. 대개 그 친구를 두어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아마 밥만 먹여주면 월사금을 달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인가요? 이생원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곤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죠. 그럼 오늘 신세는 대충 갚은 셈입니다. 그럼요. 어서 편히 쉬십시오. 다음 날 아침, 어사 이종백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생원에 대해 물었더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구두쇠, 수전노 욕심쟁이, 악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죠. 그리고 어사가 죽은 정생원의 이야기를 묻자 모두들 무엇이 겁나는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사 이종백은 생각한 바가 있어 그 길로 전라 가명으로 갔죠. 며칠 뒤 이생원 집에 의관을 깨끗하게 차려 입은 선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어사 이종백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댁 아들을 가르치러 온 사람입니다. 이생원이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자 선비가 계속 말을 이었죠. 전라감사 친척 되시는 분이 들르지 않으셨는지요? 그분 말씀대로 댁의 아드님을 가르치고 밥이나 얻어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말에 이생원은 좋아라 선비를 자식의 선생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건장한 젊은이가 찾아와서는 밥만 주면 되니 머슴으로 써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이생원은 찾아온 청년을 의심하지 않고 머슴으로 부렸습니다. 아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도 공짜여 머슴도 공짜이니 이생원은 살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생과 머슴은 모두 암행어사가 보낸 세작이니 그들은 이생원의 집에 머물며 그와 관계된 모든 일을 조사하여 암행어사 이종백에게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원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어사가 포교들을 데리고 이생원의 집으로 출두하였죠.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의 출두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생원의 집안 사람들이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하는데 포졸들이 이생원을 결박하여 어사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의 집 마당에는 어사 출두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죠. 네 이놈. 그동안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고 친구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 딸을 희롱하다 내쫓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사의 꾸짖음에 이생원은 모르쇠로 일관했죠. 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소. 이것은 뭐하미오? 어사는 집안의 글 선생과 머슴을 불러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내놓았고 정생원의 딸 난이를 불러다 이생원과 대지를 하였죠. 그러자 잠자코 그것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에 나섰습니다. 맞소? 원래 정생원의 밭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생원이 자기 땅이라며 도조를 2배로 받아갔소. 그렇지요. 나 또한 그랬지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고 이생원은 체념하여 모든 것을 바른 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어사 또 날이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너는 사람의 탈을 썼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재산을 모두 난이에게 주어라.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떵떵거리며 살던 이생원은 마침내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내 가족을 봐서 내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이 고장에서 떠나거라. 어사 또 날이 고맙습니다. 남의 재산으로 거들먹거리며 살던 이생원은 모든 재산을 정생원의 딸 난이에게 돌려주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난이는 이종백어사 덕분에 잃었던 재산을 되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 하죠. 옛날 옛적 거제의 옥범좌수로 불리는 건달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은 옥이고 범은 생김새가 범같다 해서 범이고 좌수는 벼슬 중 하나인데 건달이 무슨 벼슬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좌수처럼 행동한다 하여 붙여준 별명이죠. 사실 별명처럼 옥범좌수는 남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달답게 배짱까지 두둑하니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기에 눌려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니 옥범좌수에게 거제는 좁은 섬이었습니다. 이 좁은 시골에 있자니 답답하구나. 옥범좌수는 좁은 거제를 떠나 천하를 구경하러 길을 떠났지요.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지만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기와집만 골라 제 집 들어가듯 쑥 들어가 하루 저녁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풍채만 보고 어느 고을 한다 하는 양반이 아닌가 하여 집주인들은 사뭇 굽실거리며 방을 내주었지요. 옥범좌수가 경주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 어느 집이요? 아, 네. 저 길로 조금만 가시면 큰 기와집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잣집인 최부자 댁입니다. 옥범좌수는 동네 사람이 알려준 대로 곧장 최부잣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을 맞이하는 청직이며 하인들의 얼굴이 몹시 침울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네. 하룻밤 묵어가세나. 저기 사랑방으로 가시오. 청지기가 퉁명스럽게 턱짓으로 사랑방을 가리키자 옥범좌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말했지요. 내 이놈, 정직이 주제에 누구한테 함부로 덕짓이냐? 옥범좌수가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며 범 같은 소리로 화를 내자 청지기는 그 기세에 눌려 꼬랑지를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집안에 만만치 않은 우환이 있어 그것을 고민하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군. 집에 우환이 있다면 되레 내가 미안하게 되었네. 그런데 무슨 우환이란 말인가? 이건 비밀인데 이만저만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큰일이라니. 지금부터 보름 뒤에 공주마마 혼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댁은 경주에서 제일 가는 옥물집이라 공주마마 혼사에 쓰실 옥합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솜씨가 난다긴다 하는 옥장이들만 모아서 6달 동안이나 정성에 정성을 쏟아 바로 어제 저녁에 일이 끝났습니다. 제대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이건 집안에서 저와 주인 어른 그리고 옥장이들밖에 모르는 비밀입니다. 걱정 말거라. 비밀은 꼭 지킬 것이다. 주인 나리께서 옥합을 만지다가 그만 뚜껑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주마마의 혼산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군. 그럼 주인장께서는 지금 어찌할 작정이시라던가? 어찌하다니요? 이제 모가지 날아갈 일만 남았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계십니다. 그 이만저만 딱한 일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자. 영의정 나리가 나서면 수습할 수가 있을까? 이 무슨 소리인가요? 옥범좌수는 혼자 소리로 떠드는 것 마냥 영의정을 들먹였습니다. 지금 영의정 날이라 하셨습니까? 영의정이란 말에 청지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를 어서 주인장 방으로 인도하게나. 한 가지 방도가 있을 것 같네. 뭐라고요? 방도가 있다고요? 그렇네. 어서 인도하게나. 청지기는 순간 의심이 들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옥범좌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럼 속는 셈 치고 안내하죠. 그렇게 청지기의 안내에 따라 옥범좌수는 최부자의 방으로 갔지요. 그때 최부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무엇이 옥합을 깨뜨렸다니?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최부자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지요. 누구한테 들었던 좋은 계책이 있으니 우선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계책이 있다고? 자네는 도대체 누군가? 최부자가 퀭한 눈을 쓴벅거리며 묻자 옥범좌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시골 선비올시다. 그렇지만 계책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저한테 그만한 계책이 있으니 그 계책부터 들어보십시오. 그래, 좋아 자네가 누구건 이 일을 어찌 알았건 자치하고 그 계책부터 한번 들어보세. 이건 틀림없는 계책입니다. 쉬운 일은 어렵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고 복잡한 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묘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그 계책이나 말해보란 말일세. 그러자 옥범좌수는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최부자에게 속닥거렸습니다. 허허, 그러다 들통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혹시나 일이 잘못돼서 들통이 나면 제가 그 옥합을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몽땅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면 되는 일입니다. 뭐라? 나는 자네한테 온전한 옥합을 맡겼는데 자네가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하라.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옳거니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세 그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먼. 최 부자는 대번에 얼굴이 환해지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죠. 자네 말만 들어도 속이 후련하네. 하하. 헌데 제가 아무리 그럴싸한 꾀를 쓰더라도 운수가 불리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는 날에는 제가 영감님 대신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그렇다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 여부 있겠는가? 얼마면 되겠는가? 3,000냥은 내셔야지요. 뭐시라고? 3,000냥? 놀란 최 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지요. 왜 그리 놀라십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모가지가 날아가도 험하게 날아갈 것인데 당신 모가지 값이 3,000냥도 못 된단 말씀입니까? 옥범자수가 범 같은 눈으로 노려보자 최 부자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네. 그렇게 하겠네. 최 부자는 곧 3,000냥이 담긴 주머니를 가져다 옥범자수에게 주었지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모가지가 날아가도 제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곧 최 부자는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깨어진 옥합 뚜껑을 악여로 감쪽같이 붙여서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구경시키고는 옥범자수에게 그것을 전달하였지요. 옥합이 상하지 않게 잘 들고 가야 할 것이야.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타고 떠나는 옥범자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옥범자수는 말을 타고 달려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더니 영의정 집을 물어 그 대문 앞에 멈춰섰지요. 그러더니 말에서 내려 옥합보자기를 안고 대문 앞으로 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옥범좌수가 대문이 부서질 지경으로 쾅쾅 두들기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지요. 어서 대감날이 앞으로 인도하렸다. 생판 처음 보는 작자가 나타나서는 감히 이 영의정 대감에게 안내하라니 하인들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보아하니 시골 촌놈 같은데 여기가 어느 집이라고 대문을 그렇게 험하게 두들기느냐? 하인들은 금방 쥐어박을 듯이 고함을 지르는데 옥범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요. 잔소리 말고 대감날이 앞으로 안내하지 못할까? 나는 경주에서 올라온 옥범자수다. 옥범자수? 좌수면 좌수지 옥범은 또 뭐냐? 하, 이 촌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무엄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누구한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 내 발로 가겠다. 옥범좌수는 보자기를 안고 하인들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허허, 살다 보니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 녀석아, 여기가 경주 촌부석 동원인 줄 아느냐? 하인들이 옥범좌수를 막아서자 옥범좌수는 더욱더 난리입니다. 이런 방자한 녀석들을 봤나? 비키지 못할까? 옥범좌수는 옥합보자기를 든 채로 일부러 하인들과 부딪히며 실갱이를 시작하였지요. 그러니 하인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공주마마. 옥범좌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보자기를 껴안았습니다. 무엇라고? 공주마마? 느닷없는 소리에 하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자 옥범좌수가 옥합을 싼 보자기를 바삐 끄르더니 속에서 깨진 옥합 뚜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다 죽었다. 내 녀석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것은 공주마마 혼수로 경주에서 맞춰온 옥합이다. 혼수로 맞춰온 옥합이란 말이다. 옥범자수의 말에 영의정집 하인들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공주마마 옥합? 그렇다. 이 녀석들아. 이제 내 녀석들은 모가지가 10개라도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곧 웅성이는 소리에 집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왜 이리 소란인고? 영의정 대감이 나와 물었습니다.
이 방자한 녀석들이 공주마마 혼수로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옥범자수가 깨진 옥합을 대감에게 보이자 놀란 영의정 대감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큰일일세.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일단 안으로 드세. 그렇게 영의정 대감과 옥범자수는 사랑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옥합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사스러운 공주마마 가래에 혼수로 보내는 옥합을 이렇게 깨뜨렸으니 상감마마께서는 이를 가만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불경제로 다스릴 것입니다. 나도 바로 그 걱정을 하고 있네. 그러나 옥합은 이미 깨졌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나. 방도라니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대감댁 하인들이 깨뜨렸으니 대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깨뜨렸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닐세.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차근히 생각을 해보세나. 누가 깼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모가지가 100개라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란 말씀입니까? 영의정은 이리일인지라 평소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촌놈 앞에서 꼼짝도 못하였지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영의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딱하게 되었네마는 자네 모가지도 저 옥합보다 더 속절없이 날아갈 판일세. 아니, 어째서 제 모가지가 날아간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그런 중대한 물건을 가지고 하인들과 시비를 벌였으니 자네 죄가 더 커. 그러니 기왕 모가지가 날아갈 바에는 이 옥합을 자네가 잘못해서 깨뜨린 것으로 하고. 뭐라고요? 이 옥합을 제가 깨뜨렸다고 하란 말씀입니까? 진정하고 내 말을 더 들어보게나. 이 옥합을 자네가 깨뜨린 것으로 해놓고 내가 뒤에서 거들어주는 걸세.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 말이 먹히지 않겠지만 자네가 혼자 깨뜨렸다고 하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그때는 내가 자네 편을 설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그럼 기왕 그렇게 하시려면 제 죄를 더 가볍게 해놓고 거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하다니? 제가 혼자 깼다고 하면 그 죄가 너무 커서 대감나리께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대감나리 대문간에서는 진짜로 하인들과 시비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대궐 문지기들한테 시비를 걸어 그 작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일부러 옥합 상자를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다시 싸들고 가서 말씀입니다. 참 좋은 방법일세. 그러면 내가 말하기가 한결 수월하겠구먼. 꽉 막힌 작자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제법 도는군. 그런데 저는 원래 미련한 놈이라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만약 들통이 나는 날에는 대감나리께서 아무리 거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하지만 대궐 앞이 어디라고 거기서 문지기들과 싸우는 신용을 할 수 있을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가? 그럼 배짱을 단단히 가다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오나 대감님 댁 잘못까지 제가 덤탱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뒤를 봐준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저는 이 일을 무사히 마쳤더라면 조정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꼴이 되었으니 그 벌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허,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자네가 그 짝일세 그려. 처지를 바꿔놓고 말씀드리면 대감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그럼 어떻게 벌충을 해달라는 것인가? 3,000냥 정도만 제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 그리함세. 그렇게 또다시 3,000냥을 챙긴 옥범자수는 옥합을 들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획대로 잘 되어 옥범자수는 많은 돈을 챙기고
거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해지기로는 이 옥범자수는 욕심이 많아서 늙어서 자기 밭에만 물을 데려다 맞아 죽었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려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책임지려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옛적 나라는 풍년으로 어진 임금 아래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 백성을 잘 다스리니 먹고 입기에 부족함이 없어 자연 온고울에 웃음꽃이 만발하여 사람들은 지금이 태평성대라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이 나랏일을 논하러 임금을 아련하였습니다. 백성이 헐벗지 아니하고 온 나라가 평안하니 이 모든 게 다 경들 덕분이요. 전하 아니옵니다. 그것이 어찌 저희 탓이겠습니까? 이 모든 게 백성을 가엾이 여기시는 전하의 어진 마음과 지혜 덕분이옵니다. 그렇게 임금과 삼정승은 서로를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의가 끝나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임금이 삼정승에게 물었죠. 나라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평안하고 모두들 짝을 지어 새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런데 새 정승께서는 왜 아직도 독신이요? 임금의 말에 세정승은 고개를 돌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 영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는 17의 혼인을 하였지요. 당시에 저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매우 가난하고 부모님은 연로하시니 제 처가 바느질 품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아마 당시에 제 처가 아니었으면 저희 집안은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서당에서 글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니 처가 무엇인가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 처는 저를 보는 순간 급히 그것을 무릎 밑에 숨기고 바느질을 계속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무척 배가 고픈 때라 저 몰래 뭔가를 먹고 있는 제 처의 그 처사에 화가 나 마구 꾸중을 해댔지요. 당신 무릎 밑에 숨긴 것이 무엇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양반댁 처자가 채신머리 없이 뭘 그리 숨겨가며 혼자 먹고 있단 말이요?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음식을 감추고 혼자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먹고 있던 것을 무릎 밑에 감추지 않았소? 아내는 그 말에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떨구고 있었지요. 그래 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아내에게 다가가 그 무릎을 들춰보았지요. 대관절 이게 무엇이오? 이건 흙덩이 아니요? 아내는 그제야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흙덩이이옵니다. 저녁 지을 쌀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옷들을 모두 기워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 흙덩이를 핥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방님이 오해하도록 행동해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해를 푸십시오. 그때 제처의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오는지 저는 저를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미안하오. 내 정말로 미안하오. 그런 줄도 모르고 그토록 화를 냈으니. 그리고 저희 말과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후회막심했습니다. 그토록 가난한 집안에서 제가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제 처 덕분인데 그토록 혼을 냈으니 3년 후 저는 대과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저는 제주 목사로 임명되어 아내와 시종들을 데리고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를 탔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잠잠하던 바다에 큰 파도가 일렁이더니 폭풍우가 배를 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그때 배 안의 선원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이리 요동치니 분명 이것은 해신께서 노하신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여기 이 배에 틀림없이 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그리고 잠시 후 배가 폭풍으로 인해 침몰 직전에 이르자 선장이 제게 와서 말하였지요. 여기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해신께서 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대체 그게 누구란 말이오? 내 어찌하면 되겠소? 선장이 알려주면 내 그대로 따르리라. 모든 사람이 저고리를 벗어 바다에 던지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 저고리가 떠오르면 그 사람은 대신이 허락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저고리가 가라앉으면 그 사람이 곧 이 폭풍우의 근원입니다. 선장의 말에 저는 제일 먼저 모두 저고리를 벗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제 저고리가 바다에 떠올랐지요. 저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에게 곧 저고리를 벗어 바다에 던지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옷은 모두 물 위에 떠올랐는데 제 처의 저고리만 가라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무지 어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처가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지요. 저는 대경실색하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토록 고생만 하던 아내였는데 그리 어무하게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이내 아내의 희생 덕분인지 바다는 조용해지고 배는 순항을 계속해 제주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섬에서 임무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진급도 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가 모두 제 처의 덕택인데 어찌 제가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끝낸 영의정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의정의 사연에 임금은 깊은 감동을 느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짐은 영의정께서 죽은 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구려. 임금은 영의정의 부인을 높이 칭송하였죠. 그리고 나서 임금은 다시 좌의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좌의정께서는 왜 아직도 혼자이시오? 그러자 좌의정이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도 아주 젊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처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아주 아리따웠던 여인이었지요. 그래 저희 부부는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에 사화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제 처는 유배지로 끌려가는 저를 붙들고 울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언제나 돌아오실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유배 생활에 기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슬피 우는 아내를 위해 조금이나마 위로한다고 말한 게. 부인 걱정 마시오. 하나의 달걀 위에 또 하나의 달걀이 서는 날 내 돌아올 수 있을 것이오. 정말이요? 내 어찌 부인께 거짓말을 하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사실 당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시골 선비이니 유배지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것이 분명해 보였지요. 그런데 그 아리따운 아내를 두고 가려니 못난 사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기다리라 거짓말을 한 것인데 제 처는 제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저와 이별한 후 제 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달걀 위에 달걀을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될 일이겠습니까? 제 처는 그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아예 몸치장이며 집안일이며 일상사는 모두 집어치우고 온종일 달걀만을 만지고 있었지요. 또 늘상 그러고 앉아있으니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마저 제 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곤 급기야 집은 누가 손보지 않아 황폐해지고 광기만 남은 제 처를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이 지났나요? 우연히 암행어사 하나가 한밤중에 당시 제 처 혼자 살고 있던 저희 집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가만 들으니 집안에서 웬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여 넌지시 집안을 엿보았지요. 그래 어사가 가만 보니 저의 처가 상위에 2개의 달걀을 쌓아놓고 아주 박장대소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 야심한 시각에 동네가 떠나가라 환호하는 제 처를 보다 못한 그 암행어사가 방문을 열고 제 처를 나무랐습니다. 이보시오. 이토록 늦은 시각에 아녀자가 동네가 다 떠나가라. 난잡하게 웃는 것이요. 그리고 대관절, 손뼉은 왜 치시는 것이요. 암행어사의 꾸짖음에도 제 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방금 전 이 2달걀이 똑바로 섰습니다. 지난 5년을 하루같이 이 2달걀을 바로 세우려 그토록 노력했는데 오늘 지금 바로 섰지요.
이제 곧 저희 서방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제 처의 말을 듣고 보니 상위에 두 달걀이 포개어 서 있질 않겠습니까? 하나가 서 있기도 힘든 노릇인데 달걀 두 개가 포개어 서 있으니 어사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싶은데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울다 웃다 하는 제 처에게 그 사연을 듣고 싶다 청한 것이지요. 그러니 제 처는 그 어사에게 제가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별할 때 남편이 한 말 때문에 지난 5년을 하루같이 두 개의 달걀을 세우려 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 그 어사는 정성어린 제 처의 마음에 깊이 감동되어 선왕께 나아가 제 처의 이야기를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선왕께서는 저를 유배지로부터 구해주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호사다 말하고 제 처는 저를 보는 순간 너무나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더니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지요.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기적을 낳기 위해 몸도 마음도 다 버려가며 그토록 헌신했는데 그러다 보니 심신이 너무 약하게 되어 제가 돌아오는 날 죽은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가슴 한켠에 저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게 된 것이지요. 말을 마친 좌희정의 두 눈에도 눈물이 자욱했습니다. 두 정승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 또한 눈물이 날 지경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상의 차례인데 우상은 어찌 아직도 혼자요? 그러자 우희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두 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다른 대감들도 다 이야기했으니 우상도 부끄러워 말고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시오. 네, 전하. 그럼 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대감들처럼 아주 젊어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혼인 첫날에 처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저는 신방으로 가서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당시에 저는 어리고 물정을 모르니 부끄러움이 많아서 신부가 들어올까 문 쪽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 방 귀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있으니까 장모가 신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어볼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신부와 단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만 있는데 신부가 제 등 뒤에서 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저는 그때 이 신부가 남자를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정숙한 여인은 그러지 않는다 믿어왔는데 첫날 밤 신부가 남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니 크게 실망한 것이지요.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곧바로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저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잊고 글 공부에만 열중하였지요. 그리고 수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대과에서 당당히 장원을 하였습니다. 그날로 선왕께서는 저를 춘천군수로 임명하셨고 곧바로 춘천으로 가기 위해 종복들과 길을 떠났지요. 한양에서 춘천은 빨리 가도 사나흘을 꼬박 가야 하는 길인데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 잠시 묵어갈 곳을 찾다 산속에 있는 집을 한 채 발견하였지요. 그래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 집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곧이어 여종 하나가 집안에서 대문을 열고 나왔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는 어명을 받고 춘천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날도 어두워지고 말도 사람도 지쳐 하룻밤 신세를 좀 지려 하는데 이 집 주인에게 허락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오. 외람된 말이오나 이 집에는 저와 아씨 단둘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여인네 둘만 살고 있단 말이오? 저희 아씨께서는 며칠 전에 혼인을 하셨는데 첫날 밤에 신랑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저희 아씨는 아직도 홀로 방에 누워 뜬 눈으로 신랑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종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왠지 그 집이 낯이 익은 듯 하였습니다. 그래 가만히 문패를 찾아보고 그제야 그 집이 옛날 제가 혼인식을 올렸던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서둘러 신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 좁은 방에서 저의 처는 눈을 뜬 채 죽어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제대로 눈도 못 감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엾던지 저는 제 처의 두 눈을 살며시 감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몸은 제가 된 것 마냥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첫날 밤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말도 없이 신방을 뛰쳐나간 제 행동이 어찌나 창피한지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무언가 또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뒤돌아보니 옷장의 노수의 장식에 제 옷자락이 걸렸던 것이지요.
그때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첫날 밤 제 옷을 잡아당긴 것이 옷장의 노쇠 장식이었다는 걸. 저는 다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처는 정숙하고 결백한 여인이었는데 경솔하고 못난 신랑을 만나 그리 되었으니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밉기만 했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로 제 자신의 경솔함을 경계하기로 결심한 결과 지금처럼 이 지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의 성공은 진실로 처의 은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찌 제 처의 순결과 결백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우의정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탄복하였습니다. 참으로 세정승은 어찌 그리 훌륭한 부인들을 두었소. 오늘날 이리 훌륭한 인물들이 된 것이 모두 그 부인들 덕이었다니 참으로 감탄스러운 일이오. 이 나라가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짐은 그대들의 노고가 큰 역할을 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경들의 부인들 덕이었구려. 그렇지요. 세상 만사 어디 잘난 누구 한 사람 덕이겠습니까? 훌륭한 자식의 그 부모가 있고 훌륭한 남편의 그 부인이 있고 훌륭한 부인에게 그 남편이 있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독불장군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와만사성이라 하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죠. 모두의 가정이 화목하면 식구들이 잘 되고 또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장가들고 처자식까지 얻도록 고생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만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길은 원체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혼인하여 토끼 같은 자식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좋은 팔자도 없었죠. 그런 만길이 어느 날은 마루에 앉아 혼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는데 나도 그게 뭔지 고생을 한번 해봐야겠어. 세상 천지에 할 게 없다고 만길은 남들 다 하는 고생이란 걸 맛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만길이 그날로 짐을 싸서는 고생이라는 걸 맛보겠다고 집을 나서려 하자 집안 식구들은 난데없는 만길의 결심에 처음에는 만류를 하다 어찌나 고집을 피워대는지 결국 아무도 그의 결심을 막아서지 못하고 배고플 때 먹으라고 콩떡을 보자기에 써주었습니다. 만길은 식구들의 만류에도 집을 나왔지만 막상 고생길이 어디인지 몰라 그저 정처 없이 산길을 터벅터벅 걸었죠. 사실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만길은 이미 고생길에 접어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고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만길이 한참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지더니 곧 칠흑 같은 어둠이 와서는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아무 집에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민가는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만길은 덜컥 겁이 나서는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깊은 어둠 속 빽빽한 숲속 나무가지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하며 만길은 급박하게 민가를 찾았습니다. 만길의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앞도 잘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무가지에 찔려 상처난 곳은 아프기만 했지요. 그래도 만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사람 사는 집이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 숲을 사이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숲속 저편에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만길은 불빛을 발견하고는 살았다 싶은 마음에 서둘러 불빛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곳에 가니 사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만길은 안도의 숨을 쉬며 주인을 불렀죠.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사람이온데 날이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헛간에서라도 하루 저녁을 재워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고 흐느껴 오는 여인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길은 덜컥 겁이 났죠. 하필이면 귀신이 사는 집에 찾아온 것은 아닌지 온몸이 떨려 돌아서려는데 어디선가 승냥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길은 살인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세요? 만길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웬 여인이 우두커니 서서는 만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사람이온데 날도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헛간에서라도 하루만 재워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만기를 반기는 얼굴이었습니다. 만길은 산속 외딴 집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자신을 반기는 듯하자 덜컥 겁이 났죠. 귀신인가 아니면 혼자 사는 과부인가. 만길이 집 안으로 들어가길 주저하는데 또 어디선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만길은 얼른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의 안내하는 방으로 만길이 들어가니 방 안은 깨끗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다행히 귀신의 집은 아닌 것 같구나. 만길은 하룻밤 편하게 묵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고생을 찾아다니느라 해가 저물도록 끼니는커녕 요기도 못했지요. 그때 집 떠나올 때 식구들이 보자기에 싸주었던 콩떡이 생각나 콩떡을 꺼내어 막 먹으려던 참인데 이 집 주인 여자가 만길이 먹으려던 콩떡을 뺏어서는 도로 보자기에 싸 넣어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떡은 그냥 두셨다가 또 길을 가실 때 잡수세요. 곧 저녁 진지를 차려올게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산 만길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여자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게다가 하룻밤 묵어갈 사람한테 찬밥 한 덩이도 송구할 판인데 새로 밥을 지어 내오겠다 하니 예사롭지 않았죠. 고생을 찾아 나선 만길은 집주인 여자가 어쩐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갈수록 뭔가 음산한 기운도 느껴졌지요. 만길은 여자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고 밥 지은 냄새가 나더니 여자는 반찬을 있는 대로 꺼내어 아주 극진하게 밥상을 한 상 차려 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만길은 주인 여자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지만 막상 밥 한 술을 뜨니 방금 전까지 했던 걱정들은 사라지고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주인 여자는 만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상을 부엌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다시 만길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는 말했죠. 손님께 간곡히 부탁할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라 하면 대체 무슨 청이 있다는 말씀이요? 여자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말했죠. 사실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시신을 묻어드리고 싶은데 보다시피 여자의 몸이라 혼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호랑이가 들어와서 남편의 시신을 물어갈까봐 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당신이 오신 것도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게 분명하니 미안하지만 힘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고생을 찾아 나선 만길은 밥잘 얻어먹고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만길이 머뭇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여자는 부엌 칼을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남편의 시체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그렇게 무서운 자세로 말하더니 윗방 미닫이를 쭉 열었죠. 그러자 대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윗방 한쪽에는 사내의 시체가 놓여 있었죠. 주인 여자가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집은 워낙 산중에 있는 외딴 집이라 이웃도 없었죠.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살면서 고생을 맛보겠다고 길을 나섰던 만길은 고민스러웠습니다. 송장을 홀로 지키자니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고 그렇다고 아랫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자니 역시 캄캄한 밤에 호랑이를 만나 이 여자의 남편처럼 송장이 될까 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밖에는 아까부터 승냥이 떼가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 만길은 이렇든 저렇든 목숨만 보존하면 되는 일이었지요. 부탁을 안 들어주자니 눈앞에 여자가 시퍼런 부엌 칼을 들고 있고 나가자니 호랑이 밥이 될까 무서우니 차라리 송장과 같이 밤을 지새는 게 더 낫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송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평생 고생 모르고 살던 만길은 그렇게 여자에게 송장을 지키겠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는 곧장 횃불을 들고 길을 나서다 말고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의 시신이 벌떡 일어나면 왼쪽 따귀를 3번 때리세요. 그러면 다시 누울 것입니다. 뭐라고요? 송장이 일어나기까지 합니까? 여자는 그렇다 말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만길은 혹시나 시신하고 눈이나 마주칠까 겁이 나 방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만길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길이 놀라 방으로 다시 뛰어 들어오자 이번에는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길은 너무 놀라 악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죠. 만길은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반쯤 나가버렸습니다.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다 고생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아, 고생이 이거구나 싶었죠. 만길은 얼마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여자가 아랫동네로 가면서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길은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서 있는 송장의 왼쪽 따귀를 연거푸 3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송장이 꽝 하고 넘어졌죠. 만길은 그제야 좀 안심을 하고 땀을 닦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문 밖에서 호랑이가 또 어흥하며 지붕을 휙 뛰어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자 또다시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길은 자지러지게 놀라 정신없이 송장의 왼쪽 따귀를 2~3번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송장이 꽝 하고 다시 넘어졌죠. 그런데 송장이 넘어질 때 송장의 손이 만길의 손을 스치며 넘어지는 바람에 만길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만길은 얼마 동안을 또 누워있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암만 일어나려고 해도 무거운 것이 허리를 내리누르는 통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허리가 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3~4번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허리를 내리누르고 있나 보다. 만길은 손을 뻗어 허리 쪽을 만져보았는데 손에 잡힌 것은 송장의 머리털이었죠. 에구머니, 에구머니. 만길은 너무 깜짝 놀라 다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밤이 이렇게 길답니까? 그리고 사람을 부르러 간 여자는 언제나 온단 말입니까?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든 만길은 가까스로 부엌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만길이 그렇게 기어가듯 간신히 간 곳은 바로 아궁이 속이었습니다. 만길은 아궁이 속으로 꽁꽁 숨어버렸지요. 한참 후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송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송장이 무서워 도망이라도 쳤나 했지요. 그리고 물을 끓이려 부엌으로 간 여자는 아궁이에 있는 재를 끄집어내려고 고무래를 쑥 넣었다가 당기고 순간 기겁할 뻔했지 뭡니까. 아궁이에서 재는 나오지 않고 머리털이 하얀 할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집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두운 밤길을 서슴지 않았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할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에구머니? 여자는 고무래를 냅다 팽개쳤는데 그 바람에 부엌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머리가 허연 이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평생 고생을 몰라 고생을 맛보겠다고 나선 만길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집에서 송장을 지키며 너무 여러 번 놀란 탓에 만길은 머리털이 하얗게 생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 같은 하룻밤을 지새운 만길은 날이 밝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만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구 한 사람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하인들이 마구 때리며 내쫓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감태기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어서 나가요. 아내 역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감님은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알아보기는커녕 영감이라고 하다니요. 만길은 어안이 벙벙해서 왜 가족들이 날더러 영감 하는지
궁금하여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털이 하얗게 새고 이마에는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는 영감이 거울 속에 보이지 뭡니까?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던 만길은 이제 고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지요. 만길은 그날 이후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며 온종일 집안에서만 살았는데 집안에서도 밤마다 무슨 소리만 들리면 잠 못 이루는 고생을 하며 평생을 살았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무리 일을 해도 당최 사는 게 나아지지가 않았죠. 부부는 어느 때부터인가 사는 것이 한탄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뭔 놈의 팔자가 뒤웅박 팔자를 타고 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으니. 남편은 오늘도 논두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도 그럴 것이 고생고생해서 벼농사를 지었더니 얼마 전 내린 큰 비에 홍수가 나서는 싹 다 덮어버렸고 산기슭 밭에 기른 채소들은 산사태로 다 덮어버렸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날 부부의 저녁 밥상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웬수 같은 산짐승 놈들이 내려와 밭에 감자를 다 헤집어놨으니 이를 어째요? 부인의 볼멘 소리가 오늘은 어찌나 안타까운지 남편은 입맛이 싹 달아났죠. 여보, 이 집에서 우리가 살 팔자가 아닌가 보네. 머지않아 가을이 오면 이진사댁에 쌀도지도 물어야 하는데 홍수에 논밭이 저리 싹 다 덮어버렸으니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보세.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가진 고생을 했지만 도무지 사는 게 나아지질 않으니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우선 어디 가서 얻어먹고 다음에 자리를 잡아보자고. 그래요. 맨날 산나물만 캐고 뜯고 배다가 볶아먹고 무쳐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의 말을 따르겠어요. 이 금슬 좋은 부부는 이튿날이 되자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니 막막하기는 집에 있으나 나오나 매한가지였죠. 그래도 이왕 나왔는데 썩은 무라도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마땅히 다리 뻗고 의지할 곳은 안 나오니 부부는 심란하기만 하였죠. 서둘러 잘 때라도 찾아야겠어요. 이러다 밤중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참 온 사방에 집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난 서방님만 믿고 왔는데. 이내 어둠이 온 세상에 깔리고 부엉이 소리가 울리자 부부는 더욱더 다급해졌죠. 서방님, 어디 움막이라도 안 보여요? 하! 거 좀 기다려보시오. 남편은 한밤중 쉬어갈 움막이라도 찾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때 자네들 어디를 가는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어르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 오밤중에 어디서 일이 덜컥 나오십니까? 하마터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이고, 놀란 것은 나라네. 자네들이 집을 떠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네. 그래서 내가 자네들 뒤를 밟아 따라왔지. 그런데 오늘 해가 다 지도록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기에 일이 나타난 것이라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를 아십니까? 그럼 자네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네. 저는 영감님을 처음 뵙는데요. 아, 왜 자네 어릴 적에 뒷간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걸 영감님이 어찌 아십니까? 왜 몰라. 그리고 자네 커서는 이웃집 곱단이 쫓아다니다. 곱단이가 딴 놈한테 시집가서는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해. 자네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던가. 아니, 곱단이? 그걸 영감님이 어찌 아시오? 뭐요? 곱단이가 누구예요? 아니, 옛날 일이야. 아이고, 영감님. 참말로 별소리를 다 하시고 그러세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만 돌아들 가게나. 자네 내외가 지금 남부여대에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사방으로 얻어먹으러 가는데 제발 가지 마시게. 집으로 당장 돌아가. 이대로 더 나아가면 당장 죽을 것이야.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살 궁리를 하는 게 나을 것이야. 영감님, 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살다 더는 못 살겠어서
이리 집을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알지.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것을. 이제 그 막다른 때가 정말 정든 집도 버리고 정든 고향도 떠나고 그동안 공들인 기초도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그 울고 싶을 때가 사실은 일어설 때야. 이제 뭐 더 나빠지고 가라앉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기진맥진할 여지가 있는가? 바로 그 맨 밑바닥이 이제 일어서는 기초야. 그 고생을 맛보아야 일어서. 그 고생을 한 곳이 어딘가? 집이고 내 고장입니다. 바로 그것이야. 다른 데 가서 세제비를 하느니 그래도 터잡은 내 집에서 일어서야 돼.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 가면 잘 살 거야. 이 늙은 것이 사정을 하네. 부부는 노인의 말을 듣고 망설여졌죠. 사실 부인은 진작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남편을 따르기로 한 김에 꼭 참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부인도 지치고 힘들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서방님, 영감님 말씀대로 이제 그만 돌아가요.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아까부터 물어도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요? 나? 모를 것은 없어. 다만이라니요? 자네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알려줄 것이야. 결국 부부는 이 생면부지 노인의 말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도로 집으로 와서는 군부를 지피고 따뜻하게 죽을 끓여 먹고 아랫목에 누우니 극락이 따로 없었죠. 아이고 여보, 그래도 집이 제일 좋소. 그러게요. 우리 다시 잘 살아보시지요. 그래 봅시다. 부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두 부부는 눈을 떴죠. 자고 일어나 보니 여기저기 그동안 손보지 못한 집 구석구석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말끔히 청소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망가진 곳을 다시 손보고 밭으로 나가 다시 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젯밤 길에서 만난 노인 영감이 다시 나타났죠.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내가 너의 집 성주야. 안방신이지. 성주풀이 하는 집에서 제일 높은 가신이야. 그동안 자네들을 돌본다고 돌보았지만 나도 형편이 안 되어서 자네들을 부자로 못 만들어 주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이제는 되었어. 자네들이 못 살겠다고 이 집을 떠나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집안 청소도 다 하고 손볼 것은 손보고 부부가 다시 살아보자 새로이 각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구나. 이제 잘 살 것이야.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집안에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일을 어쩌죠? 괜찮네. 그저 물이나 한 사발 줘도 충분하니 앞으로는 정성껏 나를 위해 보게나. 부부는 그날로 목욕제기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냉수를 떠다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부의 꿈에 다시 성주 노인이 나타났죠. 잘 먹었다. 내가 공짜로 얻어먹을 성식푸냐. 나도 보답을 하겠네. 봄이 되거든 열심히 개간을 하고 곡식을 심게나. 그러면 필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자, 그때 보자고.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해보라고. 이제는 더 낙심을 말고 낙심한들 더 내려갈 곳도 없으니까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꿈속 대화가 있은 후 그들 내외는 봄이 되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실 씨앗이라기보다는 희망을 뿌리고 심은 것이었죠. 그런데 감자를 심고 옥수수강냉이를 심었는데 아니 심으려는 그 자리에 이미 도라지가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곡식을 심을 자리에 웬 도라지가 이리 많더냐? 이상하였습니다. 도라지야 먹을 수 있지만 밭에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니 남편은 도라지를 캐서 망태에 가득 담아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아니 어디서 도라지를 이리 많이 캐오셨어요. 글쎄 말이야, 밭에 한 무대기로 자랐더라고. 잘 됐네요. 저녁 반찬으로 무쳐 먹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도라지를 보던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도라지치고는 이상하다. 그렇다고 더덕은 아니고 잔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 이상해? 어디 한번 베어 먹어봅시다. 남편은 도라지의 흙을 털어내고 한 입 베어 먹었죠. 아이고 쓰다써.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랫집에 청지기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분이 소시적에 약방에서도 일해 보셨으니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도라지 한 망태를 들고 아랫집 청지기 어르신한테 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밭에서 도라지라고 한망택했는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 필시 도라지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그게 뭔지 한번 보여주게. 그런데 청지기 어른은 남편이 내민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라지 뭡니까? 그것은 분명 도라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여보게 자네 재산을 듬뿍 붙들었네 그려. 아니, 이까지 도라지 한 망태를 가지고 무슨 재산이 됩니까? 쉿, 이까지 것이라고 하지 마. 이것은 산삼이네. 예? 산삼이요? 참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세상에 산삼을 망태기로 캐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는 그 많은 산삼을 팔아 농토를 사고 열심히 일해 훗날 만석군이 되었다 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처럼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주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울고 싶을 때가 사실은 일어설 때이기도 한 경우가 많지요. 그만큼 바닥은 힘든 곳인가 봅니다. 그래, 누군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이 든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지고 가라앉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 없는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좌수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인 남자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그 좌수 자리를 얻어보려고 문턱이 닳도록 관아에 드나들었지만 재산만 날리고 끝내 좌수가 되지 못하였지요. 남자는 고을에서 남폭이 부끄러워 다른 곳에 가서 살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이사를 떠났습니다. 부부가 한참을 걸어 어느 마을 집 앞에 이르러 잠시 땀을 닦으면서 쉬고 있는데 그 집 영감이 나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요? 남자는 주인 영감에게 자기 신세를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의 사연을 다 듣고 그 집 영감은 말했죠. 다른 곳으로 가실 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십시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제게 맡기시지요. 당신이 일하는 대로 한 달 돈을 드리고 10년 뒤에 맡긴 돈을 그대로 드리지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무척 기뻐하며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감의 속내는 따로 있었죠. 이 주인 영감은 이 남자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마음이 혹해서 말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주인 영감 집에서 살게 되었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남자가 주인 영감에게 말했지요. 이제 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 제가 10년 전에 맡겼던 300냥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주인 영감은 얼척없다는 듯 시치미를 떼며 말했지요. 돈이라니 무슨 돈을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오. 참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별소리를 다 하는군. 주인 영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웬 돈이라뇨? 내가 영감님께 맡긴 돈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미친 건가? 돈이 300냥이나 있는 사람이 내 집에서 머슴살이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심보 고약한 주인 영감은 딱 잡아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도깨비에 홀렸나 보군. 당신 아내한테 물어보시오. 내게 돈을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남자는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었지만 영감이 저리 시치미를 떼니 아내에게 물었지요. 여보, 분명 우리가 10년 전에 주인 영감한테 300냥을 맡겼지 않소? 당신 갑자기 미쳤어요? 무슨 돈을 주인 영감한테 맡겼단 거예요? 당신이 좌수 자리 하나 얻자고 돈이란 돈은 다 가져다 날리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돈이나 있었나요? 뭐라? 사실 부인한테는 내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이 예쁜 아내는 주인 영감과 눈이 맞아서 남편을 쫓아내고 주인 영감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너무 억울한 남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원님한테 찾아가 돈을 찾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원님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 영감과 남자의 아내를 불렀지요. 정녕 돈을 맡아 두지 않았느냐? 그러자 영감과 남자의 아내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지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원님은 남자의 아내까지 돈을 준 적이 없다 증언하니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남자의 아내가 주인 영감 편에 서는 게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었지요. 원님은 그날 밤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물었지만 두 사람은 어제와 똑같이 대답했지요. 안 받았습니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그러면 부인을 괴짝 속에 넣어라. 그리고 너희 둘은 번갈아서 괴짝을 찌고 저기 앞에 보이는 버드나무를 돌아오너라. 그 다음에 재판을 해주마. 원님은 남자의 아내를 집안에 데리고 가 다른 방에 감추어 놓고 괴짝 속에는 나졸한 사람을 들어가도록 하였지요. 처음 괴짝을 짊어진 것은 남자였지요. 남자는 괴짝 속에 진짜 자기 아내가 있는 줄로만 알고 투덜투덜 아내를 꾸짖었지요. 못된 인간 같으니 너를 강물에 밀어넣고 나도 죽을 테다. 무슨 배짱으로 주인 영감한테 돈 300냥을 맡기고도 안 맡겼다고 그러는 게냐? 이 못된 인간 같으니? 그 다음은 주인 영감이 괴짝을 지었습니다. 여보게, 잘못하면 우리가 꾸몄던 일이 탈로 나겠네. 만약에 그 일이 탈로 나면 우리는 어찌할꼬 300냥을 내주었으면 좋았을걸. 그놈이 이렇게 원님한테 고발할 줄은 몰랐네. 이러다 경을 단단히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주인 영감은 목소리를 잔뜩 낮춰 말했지만 괴짝 속에 있던 나졸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들었지요. 잠시 뒤 원님 앞에서 괴짝 문을 여는 순간 주인 영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괴짝 속에서 나온 사람은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나졸 하나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니 말이죠. 결국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인 영감에게 300냥의 이자를 더하여 500냥을 남자에게 물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 여봐라. 저 욕심 많은 놈을 죽도록 경을 쳐라. 그리고 돈에 눈이 멀고 남편을 배신한 저 여인도 똑같이 매를 쳐라.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쳐라. 옛날 옛적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여쁘고 착한 데다 배를 짜는 솜씨가 남달랐지요. 배를 잘 짜는 여자라 해서 이름도 직녀였습니다. 이런 직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옥황상제는 좋은 신랑감을 얻어주고 싶어 이곳저곳에 수소문하였지요. 그러다 하늘 아래 옥황상제 마음에 꼭 드는 젊은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소를 끄는 사람이라 하여 견우였지요. 옥황상제는 견우를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직녀와 혼인을 시켰지요. 견우와 직녀 역시도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푹 빠져 늘 함께 있고 싶어 했지요. 견우는 소를 모는 일을 점점 소홀히 했고 직녀는 배 짜는 일을 미뤄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옥황상제는 불같이 노하고 말았지요. 너희들의 행실이 갈수록 나빠지니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이 대궐에서 나가거라. 견우는 동쪽 하늘로, 직녀는 서쪽 하늘로 귀향을 가도록 하라. 견우와 직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지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옥황상제에게 애원했습니다. 귀향을 보내시려거든 같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서로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은 너희 두 사람이 그동안 맡은 소임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을 나누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제부터는 멀리 떨어져 살며 각자 깊이 반성하도록 하라. 견우와 직녀가 용서해달라 아무리 애걸해도 화가 크게 난 옥황상제는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옥황상제는 1년에 단 한 번 7월 칠성날 밤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러니 아득히 먼 곳으로 떨어진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늘 함께 붙어 있다가 헤어지니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견우는 날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직녀는 언제나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하루하루 애만 태우다 마침내 기나긴 한 해가 지나 7월 칠성날이 되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아침 일찍 서둘러 각각 은하수 양쪽 강가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우와 직녀는 그만 크게 실망하고 말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환히 빛나는 은빛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지난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지만 은하수는 한없이 넓고 멀었지요. 나룻배도 없었고 다리도 없고 도무지 서로에게 건너갈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결국 견우와 직녀는 눈앞에 둔님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하염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지요. 두 사람의 슬픈 눈물은 하늘나라를 지나 비로 변하여 사람들이 사는 땅 위로 내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땅 위에선 큰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지요. 집이 떠내려가고 논밭이 물에 잠겼으며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물난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매년 칠성날이 되면 되풀이 되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 사람들과 여러 짐승은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하늘나라의 사정을 잘 아는 어떤 새가 나서서 말했지요. 이 비는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니 이 비를 그치게 하려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여러 짐승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새들은 말을 이어갔지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하늘나라 은하수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새들뿐입니다. 마침 저는 은하수에 다리를 잘 놓을 수 있는 새들을 알고 있는데 바로 까마귀와 까치들이지요. 사람들과 여러 짐승은 까마까치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금 칠성날이 다가오자 이 세상의 모든 까마까치가 모여 하늘나라로 날아 올라갔지요. 은하수에 당도한 수많은 까마까치는 머리와 머리를 잇대고 긴 줄을 지었습니다. 눈물만 짓던 견우와 직녀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두 사람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얼른 까마까치들이 만든 다리로 올라섰습니다. 마침내 다리 한가운데서 만난 견우와 직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까마까치들도 덩달아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의 발에 밟혀 자기들의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상관없었지요.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가 만들어준 다리 위에서 칠성날 밤을 보낸 후 다시 동쪽과 서쪽 하늘로 헤어졌습니다. 둘은 다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지요. 그 후로는 매년 칠성날이면 까마까치들이 잊지 않고 은하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칠성날마다 물난리를 일으키던 큰 비는 오지 않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7월 칠성날이면 비가
조금씩 내리곤 했는데 다행히도 그 비는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까마까치가 매년 은하수에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칠성날이 지나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서 까마까치 머리가 벗겨진다고 했다 합니다. 옛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집도 절도 없어서 사방으로 떠돌며 빌어먹다 머슴살이하며 살아가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은 욕심 많고 마음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걸 귀찮아했습니다. 하루는 야, 이제부터는 따로따로 다니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내일 기와집이 있는 마을로 가서 빌어먹을 테니까 너는 초가집만 있는 데로 가서 빌어먹어라. 어리고 착한 동생은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순순히 형이 말한 대로 따랐습니다. 이튿날 형은 기와집만 있는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동네 발도 못 디뎠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대문을 꼭꼭 잠그고 외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형은 쉰밥덩이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말았죠. 한편 형의 말을 순순히 따른 동생은 초가집이 있는 동네를 돌았습니다. 동생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마다 생일잔치며 환갑잔치를 하는 집이 많아서 어고기를 실컷 얻어먹고 또 많이 얻어서 형 것까지 챙겨왔지요. 마음씨 나쁜 형은 동생이 싸온 음식을 보자 질투가 나서 배가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야, 내일은 내가 초가집 동네를 돌 테니 너는 기와집 동네를 돌아라.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이튿날 형은 잔뜩 기대를 하고 초가집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도 발도 못 붙여보고 쫓겨나고 말았죠. 이번에는 초가집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고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형은 쉰 밥덩이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배를 쫄쫄 골았지요. 한편 동생은 오늘도 형이 시키는 대로 기와집 동네를 돌았습니다. 동생은 오늘도 배불리 먹고 많이 얻어다가 형한테 갖다 주기까지 했지요. 어찌된 일인가 하니 이웃 마을에 돌림병이 도는 걸 알고는 돌림병이 올마올까 봐 무서워 집집마다 굿을 하느라고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떡이며 고기를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형은 화가 벌컥 났습니다. 어서 썩 없어져 버려. 에잇, 내 놈 때문에 내가 얻어먹을 걸 못 얻어먹는다고? 하며 형은 공연히 트집을 잡고 화를 못 이겨서는 손가락으로 동생의 눈을 후벼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동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형이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듣고 형 생각해 먹을 것까지 싸웠는데 눈을 잃고 버림받은 동생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샌 바위 위에 올라앉아 칡덩굴을 보고 몹쓸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바위 아래서 두런두런 무슨 말소리가 들려왔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죽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도깨비들이 하는 얘기가 궁금했지요. 동생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도깨비 한 놈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란 참 미련해. 눈이 먼 데는 요 아래에 있는 샘물에 눈을 씻고 그 옆에 있는 복숭아 나뭇잎으로 문지르면 곧장 낫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러자 또 한 놈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글쎄 사람들이란 멍청하기도 하지. 이 아래 동네 아무개 부잣집 외동딸이 앓다가 죽게 생겼는데 그건 지붕 용마루 밑에 있는 천년 묵은 지네를 잡아서 들기름에 튀겨 죽이면 곧 나을 것을 그걸 모르고 있어. 참 사람들은 멍청하단 말이야. 그러자 세 번째 놈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란 미련하기가 짝이 없어. 요 아랫동네 사람들은 물이 없었어. 먼데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느라고 고생들이지.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정자나무 뿌리 밑을 파면 물이 얼마든지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이 끝나자 도깨비 한 놈이 또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한 게 뭐
그뿐인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훨씬 더 잘 살 텐데 쥐욕심들 부리느라고 서로 잘 살지 못하거든. 글쎄, 형놈이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동생 눈을 쑤셔서 내쫓았지만 저도 잘 빌어먹지 못하니 말이야. 도깨비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 고기랑 밥이랑 떡을 많이 내놓고 먹고서는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동생은 두 손으로 더듬더듬 걸어서 도깨비들이 일러준 샘으로 갔죠. 그러고는 샘물로 눈을 씻고 그 옆에 있는 복숭아 나뭇잎을 뜯어서 눈을 문질렀습니다. 제발 도깨비들 말이 맞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 눈이 전과 같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 때문에 잃었던 두 눈을 되찾은 동생은 다시 도깨비들의 말대로 산 아래에 있는 동네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밥 좀 달라고 했지요. 마침 마당을 쓸던 머슴이 나와서는 남에게 밥 줄 경황이 없다면서 막 내쫓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에서는 혼이 나자마자 남편을 여의고 수절과부가 되어온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의 병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밥이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듣지 않고 내쫓으려 하는데 동생은 안 가겠다 하여 말다툼이 벌어져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주인 영감이 나와서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란을 피웠다고 생각한 머슴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따위 거지 새끼가 죽어가는 사람의 병을 고칠 줄 안다고 떠들어대서 그따위 소리 말고 어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 덕 있는 주인 영감은 머슴의 말을 듣고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아니 된다.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이래서 동생은 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밥을 한 상 받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주인은 동생을 보고 자기 딸이 병을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 아이는 먼저 딸의 방에 들어가서 맥을 짚어본 다음 집안을 휘둘러 보고 나서 그 집 머슴들을 불러 가마솥에다 들기름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정 대여섯 명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용마루의 기왓장을 벗기고 그 밑을 가리키며 용마루만한 큰 지네를 잡았습니다. 그 잡은 지네를 들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넣고서 튀겨 죽였죠. 그랬더니 이 집 딸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동생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부잣집 사위가 되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죠. 이 동네는 물이 없어서 늘 고생이니 물이 나오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은 도깨비들의 말을 떠올리며 동네를 한 바퀴 휘돌아보고 나서 동네 가운데에 있는 정자나무 뿌리 밑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나무 뿌리 밑을 파는 순간 물이 콸콸 솟았습니다. 글쎄 동네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앞들의 논까지 충분히 될 정도로 솟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환호하며 동생을 극진히 대접했죠.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부러울 거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동생 집에 웬 거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유심히 보니 자기 형이었습니다. 동생이 놀랍고 반가움에 형님, 이게 웬일이요? 하면서 달려들어 껴안았어. 거지는 그게 제 동생인 줄을 모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요. 죽이려면 고이 죽여주십시오. 하며 잔뜩 겁을 먹었죠. 저는 아무 죄도 없는 거지입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형님, 저예요. 형님 동생이에요. 하면서 자세히 보라며 울먹였죠. 거지가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제 동생 같기도 했으나 자신의 동생은 눈이 멀어서 지금쯤은 죽었을 거라며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울고 있는 형을 일으키면서 바로 그 눈먼 동생이 자신이라며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형은 그제서야 동생을 알아보게 됐죠. 동생은 형을 데리고 들어와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안의 일들을 말했죠. 먼 눈을 고치게 된 이야기와 부잣집 사위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착한 동생을 복받게 해주는 건 도깨비들이 해줄 수 있었지만 형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동생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형을 용서했고 서로 우애롭게 잘 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두 명의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는 김진사라는 사람으로 대대로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 사람이었고 또 다른 진사는 박진사로 대대로 가난한 선비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고을 사람들에게 일절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하게만 살았죠. 김진사에게 걱정이라고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김진사는 매일같이 눈 뜨면 하는 일이 창고에 가서 재산을 헤아리는 일이었죠. 하루는 김진사가 창고에 쌓아둔 재산을 헤아리는데 도무지 늘지는 않고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진사는 고민하다 조상묘를 잘 못 써서 그런가 하고 풍수쟁이를 불러다 조상묘를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려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밑자리를 잘 못 쓴 것 같네. 도무지 재산이 늘지는 않고 계속 줄어드니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안 그래도 진사님께서 부르신다 하기에 오는 길에 진사님 선친의 묘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진사님 선친의 맷자리는 그리 나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재산이 늘지 않는단 말인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인근에 우리 아버지 밑자리보다 더 나은 곳은 없는가? 풍수쟁이는 김진사의 물음에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하다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 군데 있기는 하오나? 뭘 망설이는가? 어서 말해보시게. 그런데 그 자리가 아무나 맷자리로 쓰기가 좀 그러옵니다. 대체 그 무슨 말인가? 이웃 고을로 가는 고갯마루에 자리가 하나 있기는 하오나 이곳이 활인적덕의 자리라 어떤 이에게는 정승 판서가 날 명당이고 어떤 이에게는 삼족이 멸할 흉당 자리라 아무나 그곳에 묘를 쓸 수 없는 자리이옵니다.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인가?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우리 선친을 이장하면 어떠할 것 같나? 글쎄요. 활인적덕이라 함은 사람을 살리고 덕을 쌓는 것을 뜻하오니 뭐라 여쭙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풍수쟁이는 김진사가 평소 인색하고 남한테 엽전 한 양 베푼 적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았죠. 하지만 면전에 대고 아니 된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사는 다른 것은 다 빼고 정승판서가 날 명당이라는 말만 귀에 쏙 들어왔죠. 뭐가 어렵단 말인가? 내 앞으로 고을 사람들을 돕고 덕을 쌓는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 풍수쟁이와 김진사는 그 즉시 고갯마루에 있다는 활인적덕의 명당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인가? 네, 그러합니다. 그럼 당장 이장할 날을 잡도록 하세. 당장 나를 잡자는 김진사의 말에 풍수쟁이는 당황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죠. 왜 그러는가? 나를 잡자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활인적덕의 터이옵니다. 그 무슨 말인가? 내가 앞으로 덕을 쌓는다 하지 않았는가? 김진사가 고집을 부리자 풍수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장할 나를 잡아 김진사에게 알려주었죠. 그해 가을 김진사는 선친의 묘를 활인적덕의 터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온 고을이 풍년이라 고을에는 웃음이 넘쳤고 김진사의 집 창고에는 소장료로 거두어들인 온갖 곡식과 돈으로 가득했죠. 역시 아버지의 묘를 명당으로 잘 이장한 것 같소. 대대로 정승판서가 날짜리라 하니 부인은 아이들 글 공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오. 아이고,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사랑방에 아주 훌륭한 훈장을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래, 부인만 믿겠소. 김진사의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죠. 한편 고갯마루 아래 사는 박진사의 집 또한 오늘은 조금 웃을 수 있었죠. 박진사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한 선비의 집안으로 재물이 조금 생겼다 싶으면 쌓아두질 못하고 배고픈 이웃에게 나눠주기 바쁘니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을의 풍년이 들어 옛부터 신세졌던 이웃들이 박진사의 집에 양식을 이것저것 가져와서 모처럼 따뜻한 쌀밥으로 끼니를 때우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님 조금 더 드시죠. 아니다, 배부르구나. 밥이나 좀 더 들거라.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제 배가 부릅니다. 어머니도 좀 더 드시죠. 아니다, 나도 배가 부르단다. 그러지 말고 며느리랑 우리 손자라도 좀 더 들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많이 먹었습니다. 박진사의 가족은 노부모와 박진사 내외 그리고 아들 5 식구였습니다. 그들은 늘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떤 여자 거지가 만삭의 배로 이 고을로 들어왔죠.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처량한 여인이 이제 만삭이 되어서 더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 곳이나 가서 몸을 풀어야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부탁했죠.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방을 하나만 내주세요. 그러나 그 추운 겨울에도 누구 하나도 만삭의 거지 여인에게 선뜻 방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몸을 움직여 어느 기와집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들겼죠. 사람 좀 살려주세요. 더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커다란 기와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사람은 바로 김진사였죠. 무슨 일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제 발을 한 걸음도 운신도 행보도 못하겠으니 제발 방 하나만 내주십시오. 김진사는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다 여인의 배가 만삭인 것을 보고 생각했죠. 이 여자를 받아주었다가 잘못하면 뱃속의 아기까지 책임져야겠는데 김진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니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객식구가 많아. 더는 빈 방이 없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박진사라는 사람의 초가가 나올 것이오. 그리 가서 부탁하면 방을 하나 내어줄 것이오. 김진사는 그리 말하고 문을 슬그머니 닫고 들어갔죠. 여인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제는 이 자리에서 얼어 죽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진사는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요즘 들어 기력이 약해지신 것 같아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던 길이었죠. 그런 박진사가 가만 보니 김진사의 집 대문 앞에 웬 여자가 이 추운 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 것이오? 여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안 되겠소. 이러고 있다 여기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어서 기운을 차려보시오. 박진사는 거지 여인을 부축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박진사가 만삭의 여인을 데려오자 식구들 모두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이내 사정을 알고서 여인에게 방을 내주고 방에 불을 뜨겁게 떼주었죠. 그리고 박진사의 부인은 여인이 며칠간 굶은 것 같아 서둘러 밥을 지었습니다. 온 집안은 소식 없이 온 손님 때문에 분주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놀란 식구들은 서둘러 집 대문에 금줄을 두르고 부엌에서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이는 잘생긴 아들이었죠. 아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고맙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본래 이 여인은 여염집 부인이었는데 남편은 오랫동안 병으로 골골하다가 그만 죽어버렸고 가진 재산도 없고 만삭의 몸으로 일도 못하다 보니 그동안 걸식을 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 부인의 처지가 참 딱하오. 이왕에 좋은 일을 했다면 끝까지 잘해봅시다. 거참. 내가 할 소리요 그려. 그래 저 산모가 제 구실을 할 때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읍시다. 그렇게 박진사의 집에는 식구가 둘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3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3년 동안 김진사의 집은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병치레를 하더니 집안의 가축이며 논밭의 작물들이 하나같이 빼빼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급기야 김진사에게도 병이 찾아왔죠. 아이고 부인, 내 아무래도 아버님 묘를 잘못 이장한 것 같소. 그러게요. 아버님 산소를 이장한 뒤부터 이렇게 병고가 끊이질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원래 자리로 이장을 하시지요. 활인적 덕에 명당이라 하더니 내 덕이 많이 부족한가 보. 결국 김진사는 급하게 선친의 묘를 원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세는 기울고 몸도 병들어 김진사의 집은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한편 박진사의 집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로하신 박진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박진사는 서둘러 아버지를 모실 맷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도무지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웃 고을로 가는 고갯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때 늙은 중 하나와 젊은 중 하나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박진사가 들었죠. 스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제가 스님에게서 배운 바대로는 이 자리가 썩 좋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그러는구나. 그래도 땅을 보는 제 눈이 생겨서 그냥 있을 수가 없나이다. 저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정승판서가 날 자리인데요. 말이 많구나.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데 그러는구나. 그리 입이 가벼워서 어찌할꼬.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던 박진사가 그 중들 앞을 가로막고서는 물었죠. 스님 금방 하시던 말이 있죠. 아니요, 우린 아무 말도 한 것이 없소.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두 분께서 하는 소리를 엿들었나이다. 제발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묘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급해서 그러하옵니다. 박진사가 한 발 다가서면서 간청을 하자 늙은 중이 저 제자가 밉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거참 저놈의 입이 어찌나 저리 새털만큼 가벼운지 대기 들었다니 들은 그대로요. 허나 저 자리가 반드시 명당이라고는 할 수가 없소. 활인적덕의 터이니 평소에 덕을 쌓은 사람만 저 자리에 묘를 쓸 수 있소. 그렇지 않고 함부로 묘를 썼다가는 대가 끊길 자리요. 하오면 스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저의 아버지를 저 자리에 모셔도 되는지 스님께서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찌 함부로 다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함부로 평할 수 있겠소. 허나 당신이 그리 다급하게 서두르고 부탁하니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늙은 중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자니 박진사는 실로 사람을 살리고 덕을 쌓는 삶을 산 것 같았습니다. 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 같으면 그 명당을 쓸 수 있을 것 같소. 자, 내가 산수도를 하나 쳐주고 나를 잡아주겠소. 늙은 중은 그렇게 말하고 산수도를 그려주고 또 매장할 날을 알려주고는 휘적휘적 걸어가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박진사는 그 중의 말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죠. 그리고 3년상을 치르고 나니 그 어렸던 아들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진사는 이후에도 늘 겸손한 삶을 살았으며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배고픈 이웃들과 나누고 살았다죠. 그렇게 덕을 쌓아서인가요? 박진사의 아들은 훗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정승이 되었고 거지 부인의 자식도 당당히 과거의 급제에 훗날 정승의 자리에 올랐다 합니다. 그러니 임금이 두 정승의 사연을 듣고 감탄하며 박진사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 후대에 전하도록 명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명당터를 가진들 덕을 쌓지 못하면 그것은 명당이 아니라 흉지로 변해버리고 마니 어디 명당이 따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선행과 그 과보로서 받는 것을 복덕이라 한다죠. 복덕이 함께하는 삶. 어쩌면 그 삶의 방식에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는 명당이 있지 않을까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혹시 찬밥이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고생이 많으시네요. 밥을 좀 드릴 테니 우선 들어오셔서 따뜻한 방에서 몸 좀 녹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딸린 식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날이 추우니 어서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